오늘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병특검법안 재표 결과 관련해서 정치 사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해병특검법 재표결이 종료가 됐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모두 무기명 수기로 투표를 마쳤는데요. 개표와 간표 절차를 거치면 결과 확인까지 약 40-50분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개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현장을 연결해서 소식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오늘도 정치사색 윤주진 정치컨설턴트, 정혁진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회에서 재표결 정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장 먼저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의원들의 투표는 모두 종료가 됐고 지금 개표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 투표가 모두 끝나고 먼저 명패함부터 확인한 후에 그러니까 명패함을 확인하면 모두 몇 명의 의원이 투표했는지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표함 명패부터 확인한 이후에 개표에 돌입하게 되는데 오늘 출석 가능한 의원이 모두 295명입니다. 실제 295명이 모두 출석을 해서 당론대로 투표를 했다라고 한다면 재의결까지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197석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표가 180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상이 이탈을 해야만 재의결이 되는 상황인데 오늘 3분의 2 이상이 나오게 된다면 처리가 됩니다만 3분의 2 이하로 표결이 될 경우에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되게 됩니다. 지금 명패함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명의 의원이 투표를 했는가 곧 확인이 될 텐데 먼저 그렇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서 오늘 통과가 될 것이냐 아니면 3분의 2에 미달이 돼서 자동으로 폐기될 것이냐 곧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네 분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주진 대표님. 예, 저는 물론 이번 표결 자체를 감히 예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무기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본인의 어떤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현재까지는 공수처의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이 현재로서는 여당의 당론으로서는 이번에는 특검을 하지 않는 쪽이 옳다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물론 이미 한 몇 명의 의원들이 찬성하겠다라는 공개적인 의사표시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7표라고 하는 이 표를 채우기에는 다소 좀 버겁지 않나 예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것이 이탈하는 표가 한 자릿수냐 아니면 두 자릿수냐 이러한 상세한 내용에 따라서 현 정부가 가질 부담 또 앞으로 여당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까지 좀 국면이 복잡해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제가 봤을 때에도 이번에 17표나 이탈하기는 어렵겠죠. 뭐 한 다섯 명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그 소신을 밝혔으니까 그분들은 찬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래서 생각보단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아요. 10석 정도 그 이탈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 이상으로 나와가지고 이 그 순직해병 특검법이 통과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대는 통과됐으면 좋겠는데요. 기대하고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5명의 공개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나머지 낙선자들한테 전화를 돌려보니까 5명 정도가 지금 주저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두 자릿수 때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17명까지 채우기는 좀 버거운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다만 만약에 두 자릿수까지 찬성표가 나올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22대 국회 시작하기도 전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또 말씀드리자면 두 자릿수까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5명 정도보다 더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경우에 지금 그러지 않아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 8명 중에 1명 정도씩 배치를 해서 설득 작업을 했다고 하잖아요. 지도부한테 책임론이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당내가 그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찾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네. 그 의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이제 책임론이 나오기 시작하면 당내 갈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17표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저는 최대 14표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지금 김웅, 유이동, 최재형 여러 의원들이 한 5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의당 의원으로서 국민의힘에 합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서 4분입니다.
그리고 또 김웅 의원은 본인을 포함해서 5명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했어요. 벌써 9표예요. 여기에다가 유이동 의원은 유승민 의원 계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반윤 인사입니다. 네. 그러면 이분이 총선 때 지원을 했던 분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연락이 두절됐다,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뭐 4-5명 됐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거기에다가 최재형 의원이 했던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께서 어떤 전제를 달았냐면 지금 대통령실이나 잘못한 게 없다면 물론 국민의힘의 어떤 논리가 맞긴 하지만 네. 떳떳하게 특검 받아서 털자. 그러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다. 이 논리가 국민의힘 구성원들 속에서 상당히 동의를 얻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어제 마지막으로 그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던 김근태 의원이 1990년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030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이유가 공정과 상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공감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17표까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 상당히 근접한 숫자가 나올 것이고 이게 다음 22대 재표결에서는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습니다. 오늘 표결이 시작되기 전에 여야 의원 간의 찬반 토론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찬반 토론을 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이게 지금 그렇게까지 찬반 토론할 정도로 뭐 찬반 토론 여태까지 수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또 하는 거는 뭐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가 국민들 앞에 공표되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또 이걸 반대할 명분이 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한겨레 신문, 한겨레 TV가 공개했던 그 해병대 포병 대대장들하고 그다음에 여단장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통화했던 내용들을 지금 다 공개한 상황이잖아요. 거길 보면 왜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려고 노력했는지 이게 그냥 드러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단장 한 명 구하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걸 좀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도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 개개인 그리고 또 낙선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을 안고 지금 표를 던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대통령이 뭐 지금 수사 결과 지켜보고 특검법 뭐 통과시키지 말지는 결정하자고 얘기한다거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각각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그걸 소신 투표하지 않고 대통령의 뜻에 따르거나 아니면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본다고 하는 건 대단히 비겁한 행동이다. 아마 의원들도 각자 그런 내용들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반대표를 던지기 어려운 의원들 사이에선 일종의 무효표를 던지거나 기권을 하거나 이런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준희 대표님, 지금 앞서서도 얼마나 과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5명의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혔고 잠시 후에 개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10표, 그러니까 김웅 의원은 10표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2자릿수까지 이탈표가 나온다면 오늘 재의결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입장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왜냐하면은 22대 국회에서 만약에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됐을 때 재의결을 해야 되는 그 기준을 충족하려면은 이탈표가 8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즉 이 8표보다 많은 표가 만약에 오늘 본회의에서 이탈표로 나온다면 22대 국회에서의 재의결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들었을 때 국민의힘의 전선이 상당히 신속하게 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감이 팽배해질 수 있고요. 또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5명 외에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용산과 국민의힘 간의 어떤 유대적 관계에 있어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 원내대표 체제, 추경호 원내대표 체제에서의 표 단속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불시임론까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10표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어떤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지표 국회의장이 명패를 확인해서 투표수를 얘기를 했는데 294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94명의 의원이 투표를 마쳤고 이 294명 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이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3분의 2에 미치지 못한다면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전에 윤주진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경우에 이것이 얼마나 되느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이걸 몇 명이냐 이렇게 따지는 게 과연 어느 정도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규모가 지금 공개적으로 밝힌 5명의 네. 의원 외에 더 추가로 지금 예상 불가능한 의원들이 더 나온다고 하는 건 지도부가 설득 작업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0표 이상의 만약에 찬성표가 나오게 될 경우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황우엽 비대위원장까지 책임론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찬성표를 던진 의원에 대한 책임론, 그러니까 지금 김태흠 충남지사가 벌써부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을 떠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지금 유일한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22대 국회 당선인 가운데 더 추가로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당내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지침을 준 거 아닙니까? 지금 특검법 난 반대합니다.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근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 내에서 10표 이상의 만약에 찬성표가 나온다고 하면 대통령한테 반기를 네. 드는 의원이 그만큼 많이 생긴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정 관계의 가장 밑바탕이 흔들리거나 잠시만요. 무너질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가 조금 전에 본회의를 발표가 잠시 됐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투표 결과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총 294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로 해병 특검법은 재의결해서 통과가 되지 못하면서 자동으로 폐기가 되게 됐습니다. 지금 개표 결과가 나왔는데 196표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이것이 통과가 됐었는데 179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범야권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에서 모두 찬성을 한다면 180표의 찬성표가 나올 것이다, 그런 예측이었는데 지금 179표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분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범야권이 모두 찬성을 던져도 180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물론 지금 295명이 아니라 294명이 투표를 했습니다만 179표의 찬성이 나온 건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일단 좀 뜻밖인데요. 저는 이것보다는 180표는 훨씬 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었고, 거의 190표에 육박하는 그런 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79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여당에서 선방을 했고, 오히려 야당에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컨대 뭐 이재명 대표나 은근히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네.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179표의 찬성에 그치면서 부결된 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 한 명 지금 불참한 의원이 누군지를 네.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야권에서 한 명이 지금 불참을 했다고 한다면 180표잖아요. 근데 179표가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분열 양상이나 아니면 오히려 야권에서는 표가 나눠졌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네.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좀 뜻밖이라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5명의 의원이 지금 나는 찬성표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아무리 야권에서 표가 조금 나눠졌다 하더라도 180표가 훨씬 넘는 표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효표 4표에 그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고 무효표 처리를 일부러 하게 만들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동안의 당 지도부에서 얼마나 압박이 심했는지, 또 만약에 여기서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하는 의원들조차 찬성표를 실제로 던졌다고 하면 당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처럼 일종의 배신자로 찍힐 가능성,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의원들이 마지막에 찬성표를 던지기를 주저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또 그건 또 역으로 생각하면 윤 대통령 입장이나 아니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표결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찬성이 179표, 반대가 111표, 무효표가 4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통과를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러니까 196표의 표가 필요했었는데 179표에 그쳤기 때문에 이 해병 특검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가 됐는데 앞서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에서 5명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오늘 투표가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179표에 그쳤다, 찬성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의 의미, 윤주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좀 놀라운 결과인데요. 이거는 지난번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자 선정 투표와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고 네.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뭐 김웅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김근태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전원 찬성표를 던졌을 때 플러스 몇 표냐가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공언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고 하는 그 숫자가 되거든요. 따라서 그분들은 이제 와서 무효표나 반대표를 던져도 실익이 없어요. 그러면 찬성표를 던졌을 거라고 봐야 됩니다. 즉 그렇다면 지금 봤을 땐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무효표로 갔는지 아니면 반대로 네. 갔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일부 의원들이 갈팡질팡하다가 무효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추측할 수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표단속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의원들이 이탈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 현재 179라고 하는 숫자거든요. 앞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또 다른 그러한 뭐 순혈성의 논란이 불거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민주당에서 좀 이탈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강성필 위원장님. 이제 뭐 사실 무기명으로 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일부 이탈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표단속은 다 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던 의원들이 뭐 무효표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크게 이탈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오늘 크게 만약에 찬성표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대통령실의 어떤 혼란과 레임덕도 가속화되겠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결과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실 당정 관계도 다시 수평적인 게 아니라 무너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서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이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새로 선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정 관계를 다시 정립을 하려고 조금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총의를 모은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뭐 5명이나 공개적으로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연락이 또 두절되는 등의 어떤 기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탈표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지키기로 전당대회 이후로 어떤 다시 지켜보는 어떤 총의를 모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오늘 재의결에서 해병 특검 법안이 만약에 부결된다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1호 법안으로 다시 재발의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상황입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오늘 부결이 됐습니다만 일단 표수, 그러니까 179표라는 표수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특검 법안을 다시 재발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오늘 이 숫자가 재발의 방침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인가?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재발의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민심이 따라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야권이 함께 움직이고 있기도 네. 하고요. 그러니까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이나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민심을 같이 업고 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야권에서는 발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제 핵심은 그걸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로 확인이 되든 아니면 특검을 통해서 확인이 되든. 근데 수사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점이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에 태운다 하더라도 한 10개월 뒤쯤이나 이때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만약에 특검이 구성이 돼서 그리고 난 다음에 수사에 들어가는 건 1년 뒤가 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사실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우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자 이런 의견들도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할지, 수사의 속도를 얼마나 빨리 내줄지 이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관계자들이라고 하는 군과 국가안보실까지도 가지도 않았지만 안보실 그다음에 공직기관 비서관실까지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수사 속도로 보면 7, 8월까지 수사가 끝나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드러난 사람들 외에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얘기를 안보실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여권 기자가 나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드러나지 않은 정황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자들이 더 나올 수 있는데 통신 기록이 보존 연한이 1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한 7월 넘어가면은 그 통신 기록이 다 삭제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더 수사하려고 해도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수처만 바라보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 그대로 그냥 사건이 묻혀버리거나 끝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그걸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야권에서 분열됐을 가능성, 여권에서 분열될 가능성 양쪽 다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야권에서 분열됐을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의도적으로 무효표를 4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여권이 115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반대가 111명이 나왔고 무효가 4명이 나왔어요. 야권에서 마치 짠 듯하게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내긴 제가 볼 땐 쉽지 않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하는 의원들을 당 지도부든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설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지기 어려워서 결국은 기권을 무효표를 만드는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닐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오늘 나오는 숫자, 이 숫자가 민주당의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발의하려고 하겠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공수처가 문제인 겁니다. 네. 왜냐하면 공수처가 앞으로 이제 한 몇 개월 동안에 좋은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그럼 특검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특검을 못하러 합니까? 특검은 실체 규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공수처에 대해서 의심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공수처를 만든 게 국민의힘입니까? 민주당에서 만들었잖아요. 조국 대표 같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공수처장이 지금 누굽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인데 오동훈 공수처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난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5월 21일에 그때 야당도 좋다라고 하면서 오동훈 그 공수처장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에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야당에서 합의하고 채택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오동훈 공수처장이 판사일 때 어디 소속이었는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이었던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 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오동훈 그 공수처장이 판사할 때 2004년도에 그 당시 돈으로 엄청나게 큰 돈이 300만 원을 국회의원한테 그 판사의 정치적 중립에도 불구하고 그 후원을 했는데 어떤 국회의원한테 후원했습니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한테 후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오동훈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찬성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오동훈 공수처장이 공수처를 이끌고 있는데 왜 공수처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불만을 갖고 있고 왜 공수처를 갖다 신뢰하지 못하는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특검 찬성하는데 대신에 공수처는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게 논리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지 간에 제 생각에는 한 2, 3개월 내에 공수처가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여당 몫에서 추천이 된 인사입니다.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아니고요. 여당이 추천한 인사입니다. 아니 여당이 추천을 했어도 아니, 민주당에서 반대하지 않고 찬성해가지고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이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공수처장으로 적합하다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오늘도 계속 그 신문에 방송에 나왔는데 제일 먼저 공수처 할 것이 이 순직해병 사건 제일 먼저 보겠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으니까 오동훈 공수처장 믿고 한번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그게 합당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하는데 끊으셔가지고요. 이 얘기는 마무리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맥락이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 같으면 말씀하셨던 맥락이 좀 더 잘 맞을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한 인사고요. 그렇게 해서 여당 추천 인사가 2명 다 대통령한테 올라간 거예요. 대통령이 둘 중에 한 명을 내정한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전임 공수처장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얘기했던 검사가 계속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속 공수처장 공백 사태를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마지못해서 동의하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는 게 이미 다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뭐 지명을 하고 그리고 야당 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통과가 된 인사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관계랑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다시 표결 결과로 돌아가서 윤주진 대표님 지금 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서서 공공연하게 찬성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21대 국회의원과 22대 국회 구성원의 구성은 완전히 다릅니다만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찬성 5표가 밝혔으니까 3표 더해서 8표의 찬성표가 나온다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것을 재발의했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도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표결 결과로 미뤄봤을 때 민주당이 다시 이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아왔을 경우에 이것이 재의결될 가능성이 과연 높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5명, 즉 찬성 입장을 밝혔던 5명이 전부 다 22대에 재입성을 하지는 않죠. 네. 사실은 그중에는 일부만 재입성을 하게 돼 있고 또 새로운 이제 찬성표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는 민주당 내부적으로 셈법이 좀 복잡해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제 뭐 이런 유족 문제라든지 국민들의 이제 지지자들의 어떠한 성원 때문에 재표결 추진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앞으로 꽤 물리적으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뭐 원구성도 해야 되고요. 네. 뭐 국회의장, 부의장, 선출 등등. 이제 국회가 절대 그 현재 지금 막 앞으로 6월 1일이 되자마자 법안을 발의하기는 어렵고 어떤 소정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고 나서 일단 추진을 하게 될 것인데 사실은 그 사이에 공수처의 수사가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심지어 어느 정도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는 시점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중간 수사 정도라도요. 그렇게 됐을 때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고 이것이 과연 특검이 정말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국민의힘에서 설득력을 얻게 되면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번 표결보다도 더 찬성표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과연 자신 있게 재추진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는가? 저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지금 오늘 재의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지난 주말에 장외 집회를 했습니다만 오늘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 장외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해 나갈 예정인가요? 일단 먼저 오늘, 내일 그리고 조만간에 아무래도 이번 표결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고 네. 또 언론사의 취재에 따라서 아무래도 어떤 분들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하셨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표를 던졌는지도 사실 윤곽이 좀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철수 의원과 관련해서 그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고 무효표를 던졌다고 하면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무효표를 던지거나 찬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 이유에 따라서 사실 22대 당선인들 국민의힘 당선인들 중에서 앞으로 다시 22대에서 특검법이 발의되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하신 분들의 자신감에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상당히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꾸 이제 그 국민의힘과 여당에서는 왜 공수처를 민주당이 만들어 놓고서 믿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사가 미진했을 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수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외압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으면 그거 역시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종섭이라는 전 국방부 장관 핵심 피의자입니다. 이분 출국 금지 해제시켜가지고 호주로 보냈는데 그때도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 해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이분을 4시간 동안 졸속 수사를 했는데 법조인이면 누구나 알 겁니다. 4시간이면 그중에 1시간 정도는 최소한도로 자기에 관련된 인증
신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또 마지막에는 조사를 받은 다음에 그 조사 내용에서 확인하는 시간만 해도 3시간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수사라는 것은 아래에서 수사를 해서 위로 겨냥을 해서 올라가는 건데 아래 수사가 맞춰지지도 않고 위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부터 수사했다는 자체가 이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외압을 놓고 방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공수처의 수사를 믿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독립성을 가지고 특검이 하는 게 맞다는 것이고 공수처는 그러면 없애야 되느냐? 없애야 되는 게 아닙니다. 공수처가 출범을 했을 때부터 여야 간의 극심한 반대와 토론 끝에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력이라든가 독립성에 있어서는 보완해 나가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해병특검법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이 됐습니다. 모두 294명이 출석해서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표 4표로 3분의 2의 찬성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늘 해병특검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됐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병특검법안 재표결 이후에 본회의는 지금 잠시 정회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선구제 후 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것이 재정 부담 등이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 여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과연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이냐, 처리가 될 것이냐 그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에서 밀어붙이면 네. 통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그 문제가 될 건데요.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지금 이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우리나라 민법의 체계와는 다른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피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세금으로 이것들을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담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다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동의를 갖다가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약자 보호를 얘기했잖아요. 전세 사기 피해자는 약자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고가의 전세금을 내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보호 대상이 될 만한 정도의 젊은 층이거나 또 사회적으로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보통은 보증금이 한 1억 원 정도 묻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걸 국가에서 재정으로 그냥 다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을 빼주고 난 다음에 그 집을 매각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 집 매각한 금액으로 다시 정부 재정을 메운다거나 아니면 그걸 임대주택으로 돌린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까지 끝까지 반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양국관리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던 건 민주당이 그거 양보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당 입장에서 좀 책임성 있게 집권 여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처리하자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당하고 여당하고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에요.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도 마찬가지잖아요. 연금 개혁안도 야당이 먼저서 나서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국민들한테 연금 부담금이 더 올라가가지고 뒤 따라올 어떤 정치적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수하면서 동의하겠으니 처리합시다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그동안에 추진해오다가 아니야 안 되겠다. 22대로 가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세월입니다. 언제 처리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할고 있는 게 뭐가 연한 거예요. 오히려 뭐 얼마 전에 나왔던 것처럼 해외 직구 문제라든가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오히려 혼란만 국민들한테 키워주고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만 쳐다보면서 대통령이 싫어 그러면 아무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여당이면 여당답게 좀 책임성 있게 민생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생 법안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 또 양곡법을 비롯해서 7개 법안을 지금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는 상태인데 이 7개 민생 법안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렇게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거부권을 유도해서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결국 공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넘어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과연 본회의에 이 7개 민생 법안 직권상정을 할 것이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자
강성필 부위원장님,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진태 국회의장이 저는 직권상정 해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민주당도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뭐 꼭 100% 해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사실 지금 앞서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뭐 전세 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는 국가의 재정이 들어가는 측면은 맞고 있지만 사실 피해자 대책위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금액하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재정 투입의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가 한 17,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가족까지 하면은 뭐 3배, 4배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는 것은 분명히 국가의 제도에 대해서 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100% 국가의 재정으로 충당을 하는 게 아니라 선구제하고 후 다시 구상권 청구를 해서 이것을 회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싶고요. 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간지 뭐 사설의 제목이 생각이 나요. 주도권, 정책 주도권을 잃고 허둥지둥되고 있는 여당.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정말로 바뀐 것 같아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양곡법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검토를 하고 지적을 하고 서로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정부가 너무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지금 요소 야대를 계속 겪어야 되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런 그 지지율을 올리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여당과 대통령실이 대응을 해가지고 거부권만 행사해가지고 어떻게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네, 윤준희 대표님,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7개 민생 법안 직권 상정 어떻게 하리라고 보십니까? 21대 국회 마지막에 들어서 김진표 의장도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부채의식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민주당에게 주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그런 강한 압박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왜 정부는 하는 게 없냐, 왜 여당은 주도권을 주지 않느냐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법안들은요. 사실상 상식 수준을 넘는 너무나 무리한 법안들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전세사기 특별법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 하늘이 무너질 만한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훗날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재정 투입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나중에 5년, 10년 뒤에 더 큰 사기 범죄가 나타나고 더 큰 피해자가 나타났을 때 똑같이 할 겁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러한 수권 정당으로서의 책임감이 너무 결여돼 있어요. 양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곡법 이렇게 처리하면요. 과잉 생산을 유도하게 되고 한국의 농어촌의 생산 질서가 왜곡됩니다. 수요와 공급이 있고 탄력적인 가격 조정을 통해서 덜 생산하다가 더 생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농수산물 시장의 가격 작동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체적인 경제 질서를 보지 않고 단순히 눈앞에 퍼주기만 해서 표만 얻겠다라는 민주당. 그러한 민주당보다 더 센 법안을 내는 게 책임 있는 국정이 아니라 이런 민주당이라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한 앞으로 정부가 책임질 수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책임 정치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포퓰리즘의 경도가 돼서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근데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 보잖아요. 그러면 피해자 대책위에서는 5,850억 정도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자꾸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만 명 정도의 피해자들의 어떤 회수가 다 안 된다는 가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그런다고 하면은 이 액수를 대책위와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를 보고 대안을 내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가지고도요. 지금 8개의 단체장 그중에는요.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도 농산물 가격을 안정을 시켜야 되고 추가 과잉 생산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도요.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 그러니까 내일까지입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내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일 21대 국회 임기가 이대로 종료가 된다면 구하라법이라든가 K칩스법과 같은 16,000여 개의 민생 법안이 폐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지난 4년간의 21대 국회의 어떤 활동과 맞물려서 16개의 민생 법안이 이렇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폐기된 그러한 법률안도 많지만 통과된 법률안 중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뭐 제가 다른 뭐 경제나 이런 쪽에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일하고 있는 이 법조계에 보면요. 검수완박처럼 그렇게 최악의 법률은 그렇게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일반적인 범죄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더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은 21대가 우리는 최악인 줄 알았는데 22대는 과연 어떨 것인가? 21대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어쨌든지 간에 21대보다는 조금 더 나은 국회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럴까?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너무 정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얘기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21대 국회 비판할 부분 많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10번이나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상황까지 맞이했다고 하는 건 뭐 어떤 방식으로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정치는 필요하거든요. 정치는 필요하고 22대 국회는 좀 더 잘해주길 기대하는 국민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22대 국회도 뻔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정치의 희망을 잃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의 모습을 다시 재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뭐 지금 여권에서는 의석으로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권에서 협상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를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는 어찌 됐든 간에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당이 나한테 불편하다고 하면 무조건 거부할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건 여당 스스로가 책임을 방기하는 거거든요. 거꾸로 얘기해서 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여당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무조건 법안을 상정한다고 하는 것도 또한 야당이 비판받을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의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걸 반복하지 않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에 대해서 그냥 마냥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모습은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집권 여당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당선인들한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계산 편성권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라고 하는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정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야당에서도 여당하고 최대한 협의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역시나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연금 개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 어제와 오늘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구조개혁과 더불어서 22대 국회에서 좀 차분하게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모수개혁이라도 받자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모수개혁,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좀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해서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새로 설계하는 구조개혁을 좀 차분하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먼저 윤주진 대표님, 네. 여야 간 입장차가 이렇게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명시적으로 좀 어렵다고 했고요. 22대 국회에서 차분히 논의하자라는 주장이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의 지도부도 어쨌든 모수개혁만 따로 떼놓고 처리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 모수개혁도 사실은 진전을 이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긴 하지만 모수개혁을 하고 다음에 구조개혁을 반드시 병행하자.
반드시 해내면 된다. 근데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이재명 대표에게 좀 달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22대 국회 들어서 구조개혁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사실은 정부와 여당이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모수개혁만 해놓고 구조개혁에서는 이견이 팽팽하게 유지가 돼서 결국 구조개혁이 늦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개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구조개혁을 할 의지가 강하다면 정말 그것을 문서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나아가서 구조개혁에 대한 약속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러한 정도의 어떤 상징성 있는 의미가 있는 어떤 신호가 없이 모수개혁만 따로 떼놓고 하자고 한다면 여당의 불신을 해소하기가 좀 어렵겠죠. 예. 네, 강성필 위원장님.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수개혁이라도 처리하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가장 문제점이 정치가 실종된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는 정부와 여당이 정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이라는 것이 사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모수 개혁부터 하자. 그리고 구조 개혁도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합의를 봤던 이 부분도 사실 언발의 오줌 누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1+1을 했을 때 2가 되지 않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아니 일단 26년 만에 합의가 된 부분이라도 같이 합의를 해서 21대 때 해결을 하고 22대는 또 다른 개혁을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개혁은 세대간 이어달리기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개혁을 하고 나서 끝낼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증세의 정치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국민들이 내가 돌려받을 돈이지만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지금 보험료를 조금 더 낸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나중에 돈을 낼 때는 막상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여당도 그리고 야당도 이 증세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매우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 정원 문제처럼 이걸 정치권이 합의를 해야지 정치적으로 부담을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된 과정만이라도 일단 7년, 9년은 또 시간을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합의를 해야지 이거를 완벽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26년간 발이 묶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당에서 그렇게 의심이 간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도 원포인트 국회를 요구를 하면서 서약서라도 만들어서 21대 때는 모수개혁, 22대 때는 1년 안에 구조개혁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라는 것을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요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정치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22대 국회에서 같이 추진해야 한다. 이런 국민의힘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다소 다른 목소리도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당선인과 윤상현 의원은 모수개혁이라도 일단 받자 이런 목소리고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구조개혁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윤준희 대표님 지금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다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떤 배경이라고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당권에 대한 도전 여부에 관련돼 있다기보다도요. 어쨌든 9% 요율을 14%, 13% 요율로 올리는 것, 즉 얼마나 낼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한 뼘의 그 진전도 이루기가 사실 그동안 어려웠던 게 정치권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단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놓고 보자라는 약간 현실론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비윤의 색채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을 오히려 조금 두둔해 주는 것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좀 강화하는 차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연금 개혁이 둘 다 정답일 수 있습니다만 현실론적으로 또 많은 전문가들이 모수 개혁이라도 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론에 좀 더 그 고개를 끄덕이는 그러한 정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앞으로 이제 당권 주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당원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또 정치적 역학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간의 의견이 좀 갈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나경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의 마음, 지금 예를 들면 보수신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모수개혁안 먼저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구조개혁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좀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특히 최근에 나경원 의원은 지금 그 개헌 얘기도 꺼냈다가 또 말을 조금
그 톤다운하기도 했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거든요. 그만큼 당권에 좀 가까이 가 있는 거 아닌가, 전당대회 출마에 조금 더 가까이 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요하지만 언론들이 이렇게 당권 주자들을 다 분류해가면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더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 사람을 찍으면은 결국 당대표가 되는 이런 구도 안에 있다가 이제는 대통령이 당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한계에 어느 정도 부딪혔다고 하는 걸 역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뭐 언제 전당대회가 열릴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아직 언급을 안 했던데요. 이런 식으로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기 시작하면 당권 주자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대한 어떤 장악력이나 이런 건 자연스럽게 어느 시점부터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이것 좀 첨언하고 싶은데요. 아까 윤석열 정부에서 연금 개혁에 적극적이었던 것처럼 뭐 얘기가 언급되고 있는데 작년 10월 말에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에 모수개혁안이나 구조개혁안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럼 아마 여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얘기가 만약에 들어있었는데 국회에서 논의를 제대로 안 했으니 22대에 그거 논의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논리적인 설득력이 생길 텐데 구조개혁안은 언급조차 없었고요. 모수개혁안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했어요. 그거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연금개혁 특위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론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명이 넘는 사람을 참여시켜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이 정도까지 합시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그것도 여권에서 안 받았어요. 그래서 여야 간에 최대한 가까울 수 있는 지점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그럼 구조개혁 정부에서 왜 한마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연금하고 통합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못했던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 지금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숫자가 가까워졌고 야권에서 이 정도만 합의합시다, 양보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22대에서부터 논의합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연금개혁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왜 이런 방식으로 연금개혁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당권 주자들 사이에 이견이 감지되는 부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다들 말씀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그립감이 좀 떨어진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유승민 의원 굉장한 정책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본인의 소신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나경원 대표나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본인들의 정치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이제 국회가 내일까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도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 22대 국회에서는 꼭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사색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